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저지한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데요. 이렇게 야당의 볼모로 잡힌 사법부. 이래서 사법개혁을 시작할 수는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크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차재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나오셨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이재하 변호사. 감사합니다. 예, 요즘 또 수임도 많이 들어오시고 사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시죠? 어? 예? 어떻게 하세요? 눈을 보니까 얼굴이 좀 풍요로워졌어요. 그러세요?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좀 슬픈 사슴의 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부른 사슴의 눈을 갖고 있어요. 자, 김준일 기자님, 오늘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일단 그 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야당 의원들의 이제 파상 공세가 있었는데요. 예. 그 내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오호, 이를테면은 야당 의원들 막 무시하시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느냐라는 거를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질문할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많이 들어서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다라든지 뭐 그런 이제 뭐 많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흠결, 물론 뭐 이제 5대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의 또 적격 여부, 예.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비리 문제, 이제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예의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으로 봐야죠. 이제 야당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위한 이제 어떤 그런 칼을 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요.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법 연구회라는 특정 이제 연구단 모임 여기에 있는 것이 소속된 것이 어떤 좌편향 이제 이런 이념 편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야당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재하 변호사님. 예. 말씀하세요. 질문해요. 질문해야지 얘기합니까? 사법고시 패스할 때 뭐 질문이 있어야지 그 패스합니까? 오늘 청문회에 관해서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들 포함해서 헌법기관 구성원들 중에 가장 인사를 잘한 인사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30년 넘게 판사직을 잇고 가족들이 전체 법조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우선 8억 상당밖에 안 돼요. 오, 많은 건데요. 8억이면. 아니 가족들, 그러니까 지금 딸과 사위, 예. 온 가족이. 예. 그거 다 분가하지 않았나요? 다 합해서?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다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아니, 분가한 아마 자식 거는 신고 안 하는데. 지금 집도 예. 부산에 있는 뭐 부모님 집만 1억 2천 상당인가 예.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야당 청문회에서 흠집을 잡으려 해도 잡힐 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흠집 잡을 게 없다. 예. 자, 그럼 대법원장 자격으로 예. 뭐로 따져줘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이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즉 이야기하면 사법을 국민의 사법으로 돌릴 의지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뭐 김명수 후보자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예. 그런데 정작 야당에서는 사법개혁 의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패널까지 차 교수님 네. 패널까지 준비해갖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네. 저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지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공격 논리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했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춘천 선관위원장을 했으니 상당히 급이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뭐 좋다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것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청장하고 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육군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논리가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식의 인사 자체는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인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김명수 후보자가 그 대목에서 좀 웃었죠. 웃었죠. 그리고 왜 웃느냐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또 이제 호통을 쳤죠. 호통 쳤는데 저는 사실 국민들이 좀 호통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이나 군대하고 상명하복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예. 법관들은 전부 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판하는 독립된 기관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제원 의원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삼심 체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전국의 각 법원의 판사들 데리고 있을 필요는 있나요? 대법원 하나에서 대법원장이 판결해서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쿠데타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식의 그 이야기 자체가 아까 우리 방금 이재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이렇게 평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쿠데타나 있는 이유에 있을 인사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 지금 민주적이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위헌 질서, 그러니까 헌법을 위배한, 그러니까 군사 정변에 의한 그런 그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추천과 동일시한다? 이건 저는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왜 인사청문회 하고 있나요? 대법원장 왜 인사청문회하고 결국은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판단을 해서 아니면 거부하고 부결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춘천 경찰서장에서 경찰청장으로 갔다는 식의 이러한 그 비유 자체는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 교수님. 예. 이재하 변호사한테 그 요구됐던 답변이 그쪽에서 나오시는데 이번에 변호사 자격증 따셨나요? 그거 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장제원 의원이 어제 발언한 게 예. 스스로가 청산 대상인 적폐라는 거를 그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선언을 한 셈이거든요. 국민들의 지금 대법원 개혁의 요구사항은 천편일률적인 대법관으로 예.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양성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가장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법원 개혁의 맞아요.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인데 왜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법원장을 추천됐느냐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주류, 보수, 그리고 서열 중심의 사람이 아니면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장제원 의원이야말로 이렇게 말하자면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도 앞으로 평판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변호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소수 인권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친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 아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골고루 그 인식을 반영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네.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재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농담이 아니고 예. 이렇게 다양하게 그 진보 진영에서 우리 사회 개혁과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3, 40년 동안을 중간에 또 탕자로 또 한 10년 동안 살았죠. 아니야, 열심히 올곧게 살지만 않았죠. 그래서 양쪽을 다 경험한 돌아온 탕자도 됐고 탕자로도 살았고 이런 분이 되면 다양한 생각. 지금 그 보면은 대법 그 헌재 이번에 이제 김희수 그 부결됐는데도 헌재도 7명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분이고 보수 일색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사회가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한 3, 40%, 보수적 쪽이 또 한 4, 50%, 중도적 성향이 또 한 1, 20% 이렇게 배분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러고 예. 대법원도 그러고 출범 이후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수장이 임명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번에 김선수 변호사 될 뻔했잖아요. 물론 김선수 변호사나 뭐 예. 제야에서 뭐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예. 지금 판사 출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재판부가 가장 보수적이죠. 예. 예, 보수적인 판결을 또 해야 되고. 그 중에 보다 좀 열려 있고 좀 사회 변화에 좀 조응하는 이런 사람을 진보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예.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용훈 대법관님, 예. 대법원장님도 이제 진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진보는 아니고요. 그렇죠. 중도쯤 됐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기자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화 변호사가 대법관이 된다. 아니 저는 뭐 특정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예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저는 뭐 적극 찬성입니다. 예. 다양성의 차원에서는 진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예. 다 이렇게 대법관에 앉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청문회 떨어지면 어떡하죠? 저는 재산 문제는 사실 잘 몰라서 제가 뭐 팩트체크를 해본 적이 재산이 없어서. 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위에 있는 다른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친근감 있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법률 지식을 갖고 또 소수 의견을 대변하려고 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이 대법원이네. 이렇게 되는 순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가장 빨리 변하는, 가장 늦게 변하는 게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세상은 변하는데 법은 그래서 법이 가장 보수적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런 보수적인 거를 좀 법을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수일색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예. 거는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서도 이를테면은 뭐 다양한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렇게 예. 하면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다양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다양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대학도 예. 자기 학부 출신 교수들을 많이 뽑으면 무슨 지적들을 받냐면 동종번식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잖아요. 동종번식은 동종교배. 예. 동종교배, 동종번식은 예, 동종번식. 그 집단의 기형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만 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피리가 쭉 바람을 부는데 한쪽으로만 바람이 나가면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충돌을 해줘야 되잖아요. 충돌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거 하자 그랬는데 우리 법 연구에 그게 뭐죠? 우리 법 연구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법원 내에 좀 다양한 생각들을 예.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 모여서 사회의 현안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나름대로의 공부 모임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건 그러니까 분명하죠. 당연히 근데 그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보는 이념적 다투에 비해서는 조금 사실은 뭐 그들 내부에서는 왼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중간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판단이 스스로 것이거든요. 이념적 지향이 어느 정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차재현 교수님. 저는 항상 이 중도. 중도에서 약간 왼쪽. 약간 뭐 예. 하여튼 그럼 약간 진보 쪽으로 우리 법 네. 연구에 네. 들어가게 되면 거의 빨갱이 수준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법 연구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오늘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예. 이게 자꾸 이렇게 야당에서 우리 법 연구회가 문제 지적을 하죠. 예, 진보적인 또는 좌파가 아니냐 이러는데 그냥 이게 뭐 그 강령이나 예.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한 주제를 맡아서 주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 토론을 하고 예컨대 뭐 그 지금 뭐 대체복무제도 예. 막 양심적 병력 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체 입법을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해보는 자리예요. 예. 이제 이런 자리인데 이게 지금 뭐 이게 동아리 학교의 운동권 서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한 학회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학회에 가입하도록 되고 권유하게 모든 됩니다. 판사들은요? 권유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해라 끊임없이. 그 중에 하나예요. 판례 평석하고 토론하고 재판 연구관들도 사실은
이런 뭐 연구회라는 명칭을 안 만들지만은 자기들끼리 다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야 발전하는 거지. 한 사람의 경험과 식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네요. 예. 아니, 우리도 여기서 그 이야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각자 다른 견해를 하면서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결론이 가더라도 다른 경로에서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법원 조직 자체가 상당히 폐시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지금 관료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워낙 그 막강하다 보니까 다 눈치를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또 자신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판결 그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법원의 구성원인 가장 중요한 이 판사들 자체가 너무 스스로 위축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같은 생각 또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예. 격이 없이 토론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폐쇄성을 조금 더 지금 그 지향하고 나름대로 이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바람직한 모험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같은 또 이 법원 내에서도 보면 상당히 선골 조직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예. 선골 조직이 뭐냐면 선골? 예, 선골. 어허. 잘 나가는 조직들이 있다는 어허. 거죠. 그러니까 민사 판례 연구회라고 해서 예. 그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추천만에 의해서 가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아주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그분들만의 리그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가면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정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어저께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법 연구회가 이 지나친 색깔론 그리고 예. 또 낙인 찍기에 의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그 족쇄를 채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너무 정파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우리법 연구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예, 약 한 400명 되지 않았나요? 그 정도 안 되나요? 그거보다는 교수들도 있고 교수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전통이 오래됐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예.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 학회. 학회. 거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판사들 회원이? 거기는 지금 한 500명 넘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계산해봤더니 한 16%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저 민사판례 연구하고 달리 민사판례 연구에는 소년급제한 사람들, 아하. 수석, 차석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중에 말하자면 선별하죠. 아. 선별하기 때문에 엘리트들만이 들어올 수 있고 민사 그게 뭐라고요? 민사판례 연구에 민사판례 연구회. 아, 예. 이게 그러면 일종의 예. 육사로 얘기하면 독사파네요. 뭐 그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식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국제인권법 학회 같은 경우는 연수원 다닐 때 꼴찌하거든. 성적 안 따지고 학교 안 따지고 이거 위험한 발언이신데. 그리고 학교 안 따지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성적 안 따지고. 예, 검증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개방된 학회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재하 변호사 같은 거는 민사판례연구소 회원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된다. 저는 저도 꼴찌했기 못 때문에. 들어온 거죠. 예. 저도 육두품이기 때문에 진골도 못 들어가요. 예. 선골들만 들어가는 거고. 어? 우리들 중에 판사로 진골은 시작하면 없는 것 같은데. 판사로 시작하면 선걸. 판사가 일정하게 한 10% 안에 사법 연수 성적이 10% 안에 들어야 이제 판사로 임명되는데 그 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원에 첫 발령이 됩니다. 그 성적대로 그다음에 발령이잖아요. 이제 경기도나 그다음 순위 경기도로 가고 저 지방으로 가면 성적이 굉장히 낮은데 일단 육두품이다. 지방에 가는 사람은 여기 민사판례 연구회에 들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문제지. 나름대로 계급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지. 이제 그 국제인권법 학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를 딱 성격을 꼽는다고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주된 화두를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주류가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그게 따라서 판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법원 판례가 몇십 년 가더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을 갖고 설령 지금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하더라도 소신껏
갖고 판단을 해야 예. 이거 판례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대의 의식이나 그 환경을 판결에 반영하는 행태가 돼야 결국 국민들도 판결에 승복할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그냥 이 사법부도 국민의 사법부가 된다는 거죠. 예. 그 생각 발상 자체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 관점에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학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격사항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예. 더 하자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사조직이라는 것들이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니까요. 예. 사조직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하나회, 뭐 알자회, 예. 뭐 독사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듣는 분들이 예. 좀 무슨 회가 저렇게 많지? 예, 하나회는 생선회도 아니고. 예, 하나회는 알다시피 이제 전두환 예전에 이제 육군 소장과 그런 그 일부 육사 엘리트 중심으로 예. 이제 왜 뭉쳐서- 하나회가 됐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건배할 때 우리는 하나다. 아, 예. 그래서 하나회예요. 예. 알자회는요. 서로 알고 지내자. 서로 알고 지내자. 예. 자, 독사파는 독일 독일 사관학교 사관학교 출신들. 출신판. 예. 그래서 이런 조직 그 사조직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폐쇄적입니다. 일단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아하. 회원 가입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 그래서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한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학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씀하셨지만은 개방적. 아무나 가입하고 아무나 탈퇴할 수 있어요. 회원도 방송계에서 아주 좋은 또 이 사조직이 있잖아요. 복라인. 아무나 가입하고 탈퇴할 수 아무나 있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들어오긴 편히 들어오는데 나갈 때 못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조직의 특성에 어떤 특정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사조직의 특성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예. 중요하신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사조직이고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끼리 진입 장벽에 담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조직 공동체 이익은 외면하는 그렇죠. 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공부하려면 누구든지 들어오고.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보수 성향인데도 우리 법에 조금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생각하지? 근데 같이 공부하려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당신은 좀 보수적이고 당신 선거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배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판사들이 예. 그 등산 갈 때 그 우스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순으로, 연손 성적순으로 딱 줄을 서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판사의 사회 자체가 위계 질서가. 상당히 위계 질서, 순혈주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지금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등산 갈 때도 좌배석 우배석이 똑같은 위치잖아요. 그래요? 그런 엄격한 그런 점심 뭡니까? 먹으러 갈 때도 좌배석 우배석 재판장. 좀 얘기 좀 하게 놔둬요. 양념 좀 치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뭡니까 일종의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뭐 의식들, 문화들 그런 것들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지아 변호사님 돌발 질문. 예. 자, 좌배석 우배석 중앙계 그 재판장 있고 좌배석 우배석 예. 이분들이 가는데 예. 자, 한 길로 좁은 길이 나왔어요. 예. 그럼 좌우 중에 누가 뒤에 서나요? 그러니까 우배석이가 스님이니까 우배석이 좀 위에? 한 줄로 갔다가 다시 넓어지니까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고 다시 그 원위치, 예. 그다음 위치로 원위치. 그 술자리 가도 또 그 위치는 그대로. 숫자 속에서도요? 술자리든 밥 먹을 때든 예. 회의 자리든 등산 갈 때도 똑같죠. 검찰 가족들이 그 상갓집 풍경도 좀 얘기해 주시죠. 마찬가지 이제 검사도 폭탄 문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조폭 문화잖아요. 사실은 예. 군대 문화고. 조폭 문화. 아하. 군대 문화인데 이게 일단 우리는 그날 상갓집에서. 컨디션에 따라 일반 같은 경우는 항상 연장자가 폭탄주를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장 검사가 폭탄주를 먼저 하고 그 하는 걸 보고 또 흉내내는 거죠. 아니 그 상갓집에서 이렇게 검찰들이 만나면 예. 뭐 조직이 온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죠. 거기도 검찰도 검사들도 그 검찰청에 있을 때와 상갓집에 있을 때 똑같죠. 재밌네요. 그걸 예.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검찰 동일체 원칙.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청문회 끝나고 김준일 기자님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절차는 일단 절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 절차는 뭐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국회 표결인데 이제 김희수 이제 헌법재판소장의 이제 사례를 봤듯이 지금 야당이 다 뭉치면은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이제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부결시킨 후에 우리의 힘이 이렇다라면 이제 뭐 굉장히 과시한 일도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뭐 어쨌든 반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민주당은 다 찬성을 할 텐데 그러면은 캐스팅 보트는 이제 저기 그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데 당론으로서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당 내부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국정 발목 잡기로 이게 비춰질 가능성이 국민들한테 비춰지면은 좀 욕을 많이 먹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 좀 자유투표로 가자 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현재는 국민의당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예. 이것을 당론 반대라든지 하게 되면 예. 좀 부담스럽고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시키자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하자는 건가요? 일단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예. 이제 부결시키면서 굉장히 고무된 거는 지금 사실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그 근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대치 상태거든요. 민주당도 굉장히 비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 국민의당도 맞받아치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라서 한 절반 정도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기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더 무조건 국정 발목 잡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도 있어서 실제 예. 좀 현재로는 예측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팩트 체크 예, 질문 들어갑니다. 예. 긴장돼. SNS 상에서 예.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 헌재 소장이 될 만한 김희수 재판관도 부결시킨 예.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 국회 예산하고 총선 다시 하자. 예. 이런 주장 있어요?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요? 불가능합니다. 계산제도는 이제 없어졌죠. 아, 없어졌네. 현행법상 없죠.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제 법 절차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예, 예.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이 그 사퇴를 해버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사표를 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 예산제도 자체는 예.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과반수가 과반수가 사표를 내면 그 수리가 되면 자 제적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출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지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지만은 예. 그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뭐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 정도도 좀 체크를 해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뽑혔잖아요. 네. 딱 제일 먼저 우려를 했던 게 특히 이제 경쟁했던 후보들 중에 제가 특정인을 금명하기는 어려운데 문병호 씨죠, 뭐. 아니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문병호는 후보로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네? 예. 정동영, 청정배 등 후보로 나왔었는데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안철수 대표가 되면 김희수 헌재소장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한다. 가장 그게 사실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나왔던 거죠. 전당대회에서 그런 얘기가 예. 나왔었네. 예. 오호.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예측을 했네.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 기류가 계속 갔었고 김인수 지금 헌재 소장에 이제 부결됐잖아요. 부결되면서 예. 그 현상을 안철수 대표가 일성이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을 한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아주 잘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논평을 한 거거든요. 그 얼마 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시 이렇게 조금 다 말을 바꾸긴 했는데 예. 그거는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 부결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 뭘 원하는지, 예. 그러니까 개혁 경쟁하라는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세력과 연대를 하면서 자신의 과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을 180도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고. 어제 그 자리에 앉았던 김남국 변호사는요. 예.
자유국민의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과의 연대가 자기가 살 세력과의 길이라고 연대. 선언한 거죠. 야, 방금 우리 댓글이 올라온 게 어떤 그 시청자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네. 뭐라고 댓글이 질문이 올라왔냐면요. 캐스팅 보트는 물에 뜨나요? 얼마나 화가 나면 저런 아재 개그를 날리겠어요. 사실 그 군수민 뭡니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고. 일단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된 그날 예. 뭐 제가 우연히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단 하니까 직급을 먼저 얘기했어요.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관. 그럼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었네요. 그 수석이 직접 말을 한 건 아니고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비서관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상당히 그날 그 부결되자마자 청와대 아주 격앙되게 격앙됐었죠. 격앙되게 반응을 했는데, 반응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에다 맡기지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일종의 딜을 제의해왔다. 그 딜이 뭐냐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진 식약처장, 그리고 타견민 행정관 이 세 명을 쳐내면 우리가 통과시켜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랬을까요? 이랬더니 그렇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말았는데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제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제의가 왔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부결을 시킨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게 유영진 식약처장, 예. 그다음 박성진 중소기업 중기벤처장관, 타견민 행정관 이 세 명을 했는데 아웃시켜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식 원내대표는 그 대통령 이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 딜 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김동철 지금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는 그렇게 제의한 적 없다. 그 세 명이 상당히 무자격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지명을 철회하든지 해임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것이 딜로 조건을 내건 건 아니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각사론을 그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뭐냐? 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결이 됐느냐? 이 뭐라고 얘기하냐? 박성진, 유영진 살리려다가 그래 된 거 아니냐? 박성진, 유영진이 살리려다가 솥뿌리고. 예, 김희수는 소금통이고. 예, 그렇죠. 그래갖고 교학사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규민은 없나요, 그 자리에? 타견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두 개니까. 타견민 이야기는 안 했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서로 말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표결 관련해서는 오늘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박성진 후보자가 오늘 상임위에서 부적격으로 지금 채택이 됐거든요. 여당도 찬성을 했다면서요? 여당은 일단 그 표결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끝끝내 안무지 동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은 국민의당이 조금 숨통은 열어주는 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그거조차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종의 딜처럼 보입니다. 이자 변호사님. 김희수 재판관이 사실 청문회를 거치면 사실상 100일 동안 거의 100일 만에 아마 표결을 가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국민의당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결에 참석하겠다. 그다음 이유정 변호사가 철회하지 않으면 표결에 참석 못하겠다.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박성진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당일날은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가 20명 정도는 찬성을 하는 것 같다. 그거 믿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실질적으로 20명만 찬성했으면 통과됐을 그렇죠. 건데요. 국민의당이 결국은 계속 요구 조건을 계속 말하자면 제시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는 원내대표가 부인한다고 해서 언론에 다 여러 가지 말을 해석을 해보면 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토씨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결국은 인사 문제를 갖고 이걸 빼면은 이분을 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렇죠. 그 때문에 임명 인사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맞는 것이지 이걸 누굴 넣어주면 누굴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른바 구정치 행태다. 그렇죠. 구태 정치인 거죠. 대표적인 구태 정치이고 이제 짬짬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 짬짬이죠. 예. 오랜만에 전문 용어 나왔어요. 예. 그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또 원칙을 아주 분명히 생각하시는 예.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박성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자. 마지막 그러니까 아하. 청와대의 검증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검증한 절차까지 내가 가보고 난 뒤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였다고 그럼 한다고 부적격으로 한다면 나온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영향을 있겠네요.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견제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민의당이 진짜 그런 딜을 했다고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박성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철회한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금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통과된 가능성이 높다고 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지금 역풍이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좀 막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결정적으로 좀 흠결이 없습니다. 이거 김희수 재판관이 그러니까 흠결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뭐 지금 전 재산도 굉장히 굉장히 없으신 분이고 예. 다른 비리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예. 사법부 블랙리스트. 예. 만약 김명수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들어갈까요? 저는 어떤 형태든 뭐 조사는 하실 거로 봐요. 예. 그 평판사들의 자발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예. 그 법원의 사법부의 수장이 그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을 뭐 조사하느니 마느니 그거는 지금 나가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요. 예. 실제 그것이 존재했는지 그 파일 자체는 복구를 해서 CCBB를 확실히 되겠죠. 가려야 된다고 그러면 봐요. 그래야지 사법부가 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적폐를 그렇죠. 털고 갈 수 있겠다. 사법부 독립은 예. 내부로부터 신뢰 속에서 국민의 그 사법부로 탄생하는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김희수 헌재 재판관의 낙마,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될지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과는 동떨어진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